저희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 브랜드와 나의 성공적으로 경력 관리. 이게 굉장히 제목이 아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또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공기관에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러 오셨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단 어느 회사에 막 취업해서 신입사원으로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임원 될 때까지 또 사장님이 되실 수도 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경력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어떤 취업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가 치열한 이런 경쟁 사회에서 잘 직장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탑 경영 컨설팅의 한국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주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기업, 국내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 이런 우리나라 주도적인 기업 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추천해주고 있는 회사를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치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서치펌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헤드헌팅 회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헤드헌팅 회사. 그래서 저희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고 저희는 직원이 한 25분 돼 있어서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를 우리나라에서 한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업 일선 인재 채용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지금 찾고 있는가. 여러분이 상대할 분들이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입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요새 잘 나가는 인재는 어떤 사람이 주로 좋은 인재인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입장은 어떤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숲 전체를 보는 회사죠. 그래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요새같이 취업 전쟁이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취업을 잘해서 어떻게 좋은 인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이 보다시피 어떻게 하면 내가 명품 인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 현재 나사에 있는 펠리사 울프 사이먼 박사분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평상시에 자기 머리카락을 핑크색으로 물들어 다니고 굉장히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이분이 중요한 업적을 나르는 게 비소를 먹는 슈퍼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미생물이 굉장하죠. 비소를 먹는 슈퍼 미생물이 우리나라 요새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도 하고 굉장히 바이올로지, 라이프 사이언스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발명한 슈퍼 미생물의 명칭을 GFAJ1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명한 이유와 이분이 이 미생물을 발견하면서 그 당시는 이분도 잡이 없었습니다. 실업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도 한때 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언론에서 각광받으면서 Give Felisa a job. 그러니까 나한테도 일자리를 달라. 이렇게 이분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칭을 이니셜을 따서 GFAJ1으로 명명을 받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일자리 없는 사람이 비단 학교나 스펙이 나빠서 그런 사람들만 일자리 없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박사님들도 한때 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또 요새 너무나 좋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를 보듯이 요새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또 설사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계속 자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요새 경력개발센터 같은 데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지만
이런 경력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재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는데 쭉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게 여러분이 관심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젊은 직장인이 내가 어떤 회사에서 먼저 직장생활 하는 게 좋을 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기업이 좋은가, 또 공공기업에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나 외국 기업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언제 회사를 또 옮길 수 있는데 내가 옮겨야 할 시점이 언젠가, 타이밍. 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옮기고 싶을 때 또 자기가 마음대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역정에서 자기가 가장 인기가 있는, 가장 환영받는 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문제, 그 다음에 나의 장기적인 커리어 맵은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내 장기적인 커리어 맵에 관한 얘기, 그리고 아까 말한 핵심 인재, 명품 인재,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잘 나가는가, 왜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요새 사장님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게 핵심 인재를 어떻게 잘 자기 회사에 붙잡아 두느냐, 이거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자기 시간의 90%를 사람 관리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님은 직접 경영은 각 회사 사장님들 알아서 하시고, 이 회장님이 신경 쓰는 부분은 사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새같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모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해답은 사람이 모두다.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다 여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직장을 못 가신 분이 많이 있으시지만 기업 쪽에서는 정말 사람 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CEO들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가서 채용 설명회도 해서 제발 우리 회사 와서 근무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핵심 인재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경력 관리는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 요새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시겠지만 LG나 삼성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 주로 신경 쓰는 사업 분야는 많이 이게 알려져 있죠. 신수종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신수종 산업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첨단 산업인 이런 LED라든가 아몰레드, 바이오, 헬스케어, 또 그리고 태양광, 2차 전지 사업.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저 이런 쪽에 기업들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되도록이면 성장 산업 분야에 들어가시고 그쪽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기회가 더 많고, 오히려 그쪽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잘 되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산업 트렌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쪽의 인더스트리가 성장 산업인가, 이건 당연한 얘기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2세, 3세 창업자 세대는 많이 타계하셨고 지금 2세, 3세들이 하고 있고, 빠른 세대는 4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박용만 회장님이 4세대시죠. 그래서 이렇게 CEO들,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그래서 우리나라 재계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젊고 여러분의 미래는 많이 밝기 때문에 얘기하고 해당은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점점 많이 자리를 물려줘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새 취업난이 많고 이런 이유가 스펙이 너무 고급 스펙들이 많다 이거죠. 여러분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시간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죠. 좀 있으면 30대가 되죠. 내가 대학원 과정 가고 있다. 내가 또 대학원 과정 다음에 박사학위도 따야 되겠고. 그럼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려면 한 5년 최소한 걸리죠. 자, 그러면 5년 후에
내가 나이가 몇이 될까?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사과정, 석사과정이 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직종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같은 경우, 의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나, 연구소에서 R&D를 하려고 한 사람이나, 내가 또 대학 교수님이 되고 싶다. 대학 교수로 가야겠다. 내가 유명한 로펌에 가서 유명한 변호사가 돼야겠다. 또 내가 전략 컨설팅 회사 가서 유명한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 가서 전략 컨설턴트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학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펙이. 거기는 학위가 중요시 되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직종을 제외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잡 같은 데는 오히려 고스펙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석사, 박사 학위를 좀 받고 따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뭘 할 건가? 그거를 정하고 나서 그 분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내가 취업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학위나 따자. 이런 굉장히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 보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들한테는 스펙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오히려 기업에서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학력 인플레가 돼가지고 박사가 일반 신입사원 지원도 하죠. 그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회사 뽑아가지고 박사를 내 밑에 두고 일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렇죠? 또 박사가 내가 처음에는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난 박사인데 저 친구 명령을 내가 받아야 된다.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 간의 융화가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또 언젠가는 그분들이 떠나더라 이겁니다.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아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2, 3년 있다가 나가더라.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스펙의 소유자를 뽑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즘 그 인재 시장에서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보면은 요새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많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포스코나 SK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가 뭐가 부족합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은 급격히 컸는데 국제시장에서 활동할 인재가 너무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업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가서 세계적인 제너럴 일렉트릭, GE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국제적인 경영 강한 마인드를 가진 우리나라 인재가 부족하다는 거죠. 기업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재가 돼야 되겠고 또 중요하고자 말한 포인트는 이제는 공채 출신을 우대한다. 예를 들어 현대 일기, 현대 맥기 우리 다닐 때는 현대 회사의 사장이 되려면 현대에서 공채로 들어와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중도 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력사원 채용. 삼성도 경력사원 채용 많이 하시죠? 옛날에는 삼성이 경력사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서 계속 자기 그룹으로 발령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력사원을 많이 뽑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이제는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서 유능한 인재는 하시라도 대환영이다 이겁니다. 어떤 취업 채용 시기도 없습니다. 상시 채용, 수시 채용.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능력 있는 우수 인재라면 국내의 기업을 망라하고 대환영하고 체계적인 경력 관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적당히 옛날식으로 해서 1년, 2년, 3년 보내가지고는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외국 기업에서 임원으로 하셨던 분들은 국내 대기업에서 스카웃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인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재를 어디서 데려와야죠? 외국 기업 출신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외국 기업의 출신들이 옛날에는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가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 임원들을 조금 그렇게 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이런 글로벌 감각을 가진 외국 기업 임원들이 대기업에 많이 발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제가 앞에 서론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경력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경력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과거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배들 시대는 직장 생활을 30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8, 한 30년 한 58세 정도 정년 보장이 됐는데 요새는 한 50대 초반, 심지어 40대 중반만 되면은 부장선에서 임원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번 걸립니다. 그래서 부장에서 임원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통계로 되면 평사원에서 임원된 사람이 100명에 1명, 심지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장 시절이 되면은 어떻게 내가 임원으로 갈 건가? 그 다음에 부장이 돼서 임원이 되면은 일단 퇴직금을 정리하고 계약제로 들어갑니다. 요새 임원들이 속칭 임시 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장까지는 그대로 퇴직금도 이제 축적하고 내버려 두는데 임원이 되면은 일단 사표를 받아서 평사원의 어떤 신분에서 벗어나서 임원부터는 이제 계약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근무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연장해서 또 임원이 임명되지만 요새 오늘이 11월 달 되죠? 12월 달. 임원 인사가 곧 있습니다. 12월 말 연초. 자, 이번에 임명이 안 되면 회사를 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이런 과거의 직장 생활 30년 하던 게 이제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한 20년 정도로 생각하자 이거죠. 내가 28인데 25인데 20년 동안 45세, 50세까지로 보자. 그래서 지금 1.5년이 지금 1년이 과거의 1.5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자기 직장 생활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겠고 이런 인재 시장에서 전 연령대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구조조정하면 한 50대 나이 드신 분 위주로 됐는데 요새는 대리 과장도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젊은 사람을 되도록 키핑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직급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왜? 회사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평생 직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요새는 평생 직업은 있지만 직장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나 자신은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단어가 employa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employability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시 고용 가능성. 그러니까 항시 내가 어느 회사에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로서 자기를 유지해라. 그런 employability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경력관리 측면에 있어서 요새 주로 우리가 회사 입사하면은 회사 알아서 신입사원 들어오면 어떤 교육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대리교육, 과장교육, 임원교육 다 시키죠. 그런데 회사 사내에서 하는 교육은 주로 자기네 회사 니드에 맞게 짜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자기네 회사에서는 필요하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경력 관리는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안테나를 세워서 어떤 직종이 유망한가, 어떤 산업이 전망이 있는가, 또 그 산업에서 어떤 직군이 잘 나가는가, 예를 들어 마케팅이 잘 나가는가, 관리가 잘 나가는지, 인사가 잘 나가는지 그걸 잘 알아서 자기가 그쪽 분야로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 도표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가 35세, 45세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연령대가 35세, 45세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으로부터 많은 의뢰를 받는데 나이가 이 나이에 드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가장 경력도 많고 활동이 왕성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지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자, 이때를 넘기면은 사람이 좀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 나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파란 줄에 있는 부분은 경력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고
여기 빨간 줄로 된 부분은 경력과를 아주 잘하는 사진입니다. 이 두 분이 똑같이 사회에 나와서 25살이나 젊었을 때 똑같이 출발했는데 파란 불에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자기 발령되는 대로 가서 살아왔죠. 그래서 파란 부분에 된 사람들은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35세, 45세, 50세도 똑같고, 그러나 경력관리를 잘한 사람은 35세 때 되면 벌써 연봉이 1억 2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45세까지 전직을 하다 보면은 연봉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레이 부분이 소득 격차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도표로만 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관심을 끄는 건데 이게 가장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새 대졸 신입사원도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봉이. 어떤 사람은 성과가 좋아서 한 4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과가 나고 3천만 사람도 있다. 그리고 기업체들이 요새는 대개 성과주의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본봉급은 어느 정도 똑같이 하고 성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를 굉장히 차별을 하기 때문에 개별 간의 격차가 많다는 거죠. 동기나 동료 같은 또 직급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중도 채용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중도 채용을 할 때 연봉 협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연봉이 얼마냐? 거기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받는데 우리 회사가 그 직군이 6천만 원이라 해서 갑자기 6천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급여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 전년도 근로 원천 징수를 징수합니다. 왜? 연말에 되면 여러분 정산 다 하죠? 그럼 연말에 정산서 가져와라. 그러면 그 사람 연봉을 꿰뚫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급여가 얼마냐?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매면 전직할 때도 계속 그 봉급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직할 때 많이 주는 경우가 보통 15% 인상, 조금 좋은 인재는 20%. 그 정도지 뭐 50% 인상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직할 때 한 10%에서 20%가 현재 급여에서 인상해주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급여가 굉장히 처음에 잘못 출발되면 계속 그런 급여로 가기가 쉽다. 그런 얘기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회사 주도형에서 자기 개인 주도형으로 바뀌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새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경력입니다. 경력. 아까 말한 스펙 있는데 스펙보다는 경력을 원한다. 특히 이런 전문 직종이나 변호사, 회계사나 이런 쪽은 스펙을 중요하고 경력, 어떤 자격증을 중요시하지만 그냥 단순 제조기업 A가 해도 할 수 있고 B가 할 수도 있고 C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구태여 하이 스펙인 사람을 쓰지 않고, 심지어 금융회사도 이런 특정 전문직을 빼고 되게 경력을 선호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력을 앞으로 많이 쌓아야 되고, 또 경력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자기 직장을 좀 알아보거나 현재 재직 중이거나 또 현재 새로 잡을 찾는 사람이든 간에 자기 잡을 한번 찾아보기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시 여기는 게, 주변에 직장을 잘 다니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직장을 잘 못 구하고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까? 또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계로 보면은 일을 가장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서치 스킬을 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직장을 알아보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력과 네트워킹과 또 많은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더 잡을 쉽게 잘 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왼쪽 부분은 채용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을 얻을 때 상대하신 분이 인사 채용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 같은 구직자인데 이게 엇박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자기 회사 내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찾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구직자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리더라. 첫 번째, 인사 담당자는 요새 특히 기업체에는
사람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옛날 고도 성장기에서는 뭐 1년에 대졸 공채 2,000명, 3,000명 막 뽑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뽑지 않죠. 양보다는 질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도 크게 소문나게 내지 않고 일간지에 뭐 크게 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히 뽑는데 인사 담당자의 비헤이비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인사 담당자는 먼저 빈자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내부에 어떤 직원이 없나 이것부터 타주합니다. 우선 내부에 있는 계약직, 뭐 파타임, 인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가 이거를 먼저 연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 회사 와서 기업 문화도 알고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많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모르는 사람을 데려온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내부 직원을 먼저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 적다는 거죠.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을 인터뷰해서 면접하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거쳐서 뽑긴 뽑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모범 답안이 없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뽑았지만 나중에 와서 써서 채용해서 직원을 써보니까 아니다.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는 같이 지내봤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부에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게 검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검증된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방금 같이 일해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그 트랙 레코드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내 추천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자리가 많이 나와서 일시에 몇백 명을 뽑으려면은 신문에다 크게 내지만 가끔 뭐 서너 명 정도 또 새로운 사업이 벌어져 가지고 직원 한 10명 정도 뽑으려고 한다. 5명 정도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광고 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도 안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내 추천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내 추천해 가지고 자기 직원들로 하여금 주변의 선배 후배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직원이 선배 후배를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직원한테 포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내 추천 제도. 외국 기업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내에 아신 분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선배, 후배, 네트워킹.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희 같은 외부 전문 서치펌이나 이런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사람을 채용하죠. 그런데 이건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건 마지막 수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죠. 그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온라인 사이트나 신문 광고를 낸다 이거죠. 최후의 방법으로. 자, 그러면 인원수가 많이 뽑을 때는 다섯, 여섯 번째로 해서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소수의 인력을 뽑을 때는 다 1, 2, 3, 4 순서에서 끝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체에서 굉장히 그 리크루팅하는 모드가 바뀌고 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 여러분 선배들처럼 많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서 많은 인재를 뽑을 때는 정말 신문에 광고 보고 이력서 막 보내도 됐는데 요새는 이력서 보내고 등록하고 그래도 연락이 없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활동을 많이 활동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대기업만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새 대기업 선호 경향이죠. 물론 대기업에 합격이 되면 좋습니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 사회적인 가치관에 변하지 않는 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에 못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분은 꼭 그 회사만 들어가기 위해서 흔히 2차, 3차 또 재트라이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 좋은 회사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리고 대기업이 다행히 아까 말한 대로 중도 채용을 하니까 자기가 경력을 쌓아서 자기를 잘 갖고만 놓으면은 나중에 대리나 과장으로 해서 중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서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들이 요새 잘 아시지만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만 해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죠. 또 삼성전자만 해도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를 들어가시면
그게 나중에 같이 일하다 보면은 또 나중에 모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갑자기 현대가 신규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협력업체 사람 뽑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큰 프로젝트를 외국에서 땄다. 근데 인력이 없다. 그러면 협력업체 직원이나 중소기업에서 잘 훈련된 직원을 또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 대기업도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뭐 어떤 면이 좋은 점이 있냐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할 때 사장님이나 회사의 높은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대기업은 어떤 부서에 딱 소속이 돼서 한번 그 부서에 발령되면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려면 아마 네 명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재 있는 부서의 본부장님이나 부서 책임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려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현재 부서장님은 자기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좋은 사람을 다른 부서로 주기 싫어합니다. 또 받아주는 부서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의 사람이 심사를 해서 괜찮으면 좋은데 현재 조직이 안정되어 있으면 다른 이방인, 다른 조서에 오는 걸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굉장히 그게 좀 경직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생산도 배울 수 있고 마케팅도 배울 수 있고 관리, HR이나 홍보도 배울 수 있고 두루두루 배울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일에 내가 기업의 어떤 완성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대기업이 좋은가? 우리가 그걸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력서를 쓸 때 삼성에서 다녔는데 삼성에서 무슨 일을 했냐? 아주 허드렛 일을 했다. 그런데 내가 삼성보다 못하는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일을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앞으로 경력 관리에 더 좋을까? 저는 후자가 더 좋다고 봅니다. 왜? 시간은 짧다 이거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내가 중요한 일,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야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중에 삼성 다니고 LG 다니고 대기업에 다녔지만 면접을 해보면서 당신 거기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현재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취직이 안 됩니다. 전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기업이냐 공기업이냐 또 뭐 금융회사 뭐 월급을 많이 준 회사가 중요하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의 장기적인 캐리어 관리를 위해서는 당장의 급여나 당장의 브랜드보다는 내 인생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일을 내가 할 건가,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사회 시류에 흐르고 있죠. 아, 내 친구가 어디 대기업 다니니까 나도 거기 원서내보지. 우리 친구가 뭐 은행에 다닌다니까 은행 요새 월급 많이 준다더라. 거기다 원서내죠. 거기만 매달려 있죠. 그럼 은행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요, 직장 구할 때 절대 이런 큰 브랜드를 중요시 하는 게 경향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급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직무를 중요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했고, 지금 우리가 대충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구직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인포메이션 좀 팁을 드리자면, 구직은 단지 직장이 없을 때만 또 하는 게 아니다. 구직은 현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잡이 있더라도 평상시에 또 굉장히 외부 돌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구직의 방법은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정도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합격, 이거 이렇게 하면 불합격, 이게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가사의한 겁니다. 또 운도 따라야 되고 또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유명한 외국의 이 커리어 전문가가 정리해 놓은 건데, 심지어 구직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굉장히 신비스럽다, 이렇게 그 사람도 그렇게 명칭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또 잡서치할 때 제가 아까 말했거든,
1번 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신경 써라. 그리고 네트워킹의 중요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직무를 꼭 검토를 하세요. 직무. 인사 제도가 잘 발달되고 좋은 회사일수록 새로 뽑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A4로 한 두서너 장 딱 내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거가 누가 비밀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요새 인사 채용자들이 그걸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은 거의 다 사전에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직무 기술서를 보내줍니다.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원자들이 그걸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안 주죠. 달라고 그래야 주죠. 내 직무가 어떤 게 될 겁니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사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게 문제가 많은 게 그냥 뽑아놓고 이 사람을 어디다 쓸 계획도 없어요. 뽑았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심지어 R&D를 하려고 내가 들어갔는데 R&D 들어가는 사람한테 영업하라고 시킵니다. 자, 그게 직무가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죠. 나는 연구원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 받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회사 제품 팔러 저 거래처 나가서 영업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자, 안 맞죠? 그건? 그러니까 직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사할 때 반드시 직무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job description 혹은 JD라고 그러죠. 그걸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를 안 주는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꼭 확보하고 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직무가 안 맞으면 가지 마세요. 지원하지 마세요. 면접하라 해서 여러 번 오라가서 1차, 2차, 3차 막 면접했는데 마지막 내가 뭘 할 건가 물어봤더니 나한테 맞지 않은 걸 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 낭비죠. 그래서 인사부가 요새는 많이 우리나라도 발달되기 때문에 그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직자가 또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이라면은 네트워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자기 혼자 잘해서 될 시대가 아닙니다. 네트워킹. 그래서 선배, 후배 찾아가고 또 여러 그 산업지나 이런 경제 전문지로 정보 수집도 하고 어떤 업종이 잘 나가는가 또 어떤 회사가 사람을 많이 감원하고 어떤 사업에 새로 신규로 많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쪽으로 여러분이 포커스를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여기에 말한 건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나 그 외부의 멘토 또 내부 멘토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멘토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맺으세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미 취업한 선배들을 1대1 멘토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런 행사가 끝난 후라도 여러분이 선배가 있으시면 전화를 해서 차 한 잔 사주십시오. 커피 한 잔 제가 방문할 테니까 시간 내주십시오. 해서 업계 돌아가는 정보를 입수하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굉장히 기업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2013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기 그 경력 관리에 관한 이런 그 자기 홍보 자료, PR 자료가 있는데 그 PR 자료나 이런 것도 평상시에 많이 자기가 신경을 써서 모아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면접하러 갈 때 이력서 하나만 딸랑 보내가지고 이제 접수시키죠. 그러면 면접할 때는 인사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자기의 어떤 개인 홍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면전에서 그걸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왜? 이력서는 자기를 PR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어떤 인사 채용 담당자를 만나게 된다면 회사의 어떤 설명 자료가 카탈로그라고 있듯이 브로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브로셔도 만드세요. 단순하게 A4 한 장, 두 장에 이력서만 만들지 마시고 근데 그 브로셔 만든 데는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인터뷰했던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 다니시면은 자기가 어떤 직위에 올라가면은 전문지에 자기가 기고를 했거나 칼럼을 썼거나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인터뷰한 것도 평상시에 잘 모아놓으시고 또 특히 전 직장에서 나오실 때 상사들한테 추천장 하나씩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음 직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회사 나오면은 전에 있는 상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연락도 안 해버리거나 또 그 관계가 나쁘게 하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직할 때 절대 전 직장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좁죠. 금방 압니다. 그 업계에서는. 또 그리고 요새 기업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레퍼런스 체크라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 그래서 여러분이 1차, 2차, 3차, 심지어 사장님 면접까지 끝났어요. 사장님 면접까지 끝나서 내일 모레 일주일 내로 곧 합격 통지해서 출근을 하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이 된다. 내가 면접할 때 분명히 거의 사장님도 나한테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시고, 아 그냥 좋은 말도 많이 하시고 뭐 우리 회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합격한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근데 그 당시는 사장님이 그 레퍼런스 체크 보고서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레퍼런스 체크는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전 직장의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인간관계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건 가차없이 안 뽑습니다. 요새 그래서 기업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스펙 그거 중요시하지 않는다. 또 면접 여러분 너무 잘하죠. 요새 면접하면 면접 족보까지 있어서 예상 질문도 다 공부하고 옵니다. 면접 잘합니다. 합숙 훈련시키고 단체 행동하면서 뭐 심지어 어떨 때는 스포츠도 같이 하고 저녁 때 가서 술도 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술도 먹어보면서 그 사람의 비헤이비어를 관찰해서 마지막 채용한다고 하는데,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자기네 그 선별 노하우를 굉장히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HR들은. 자, 그래도 그렇게 해서도 뽑았는데 실패. 자, 그게 뭐냐.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요새 사람 채용 방법 중에 레퍼런스 체크를 경력직인 경우는 50% 이상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전 직장과 관계가 절대 나쁘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기 관리를 중요시해야 되고, 항상 아무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남기시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 한번 받아봐라. 이거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매년 해가 바뀌죠. 1년이 가고 2년 지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건 개인적인 어떤 친분적인 그런 그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좀 직업과 관련해서 내 직장이나 내가 어떤 취업과 관련해서 그런 각도에서 이거를 물어보라 이거죠. 나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를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지. 저 친구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남을 위한 배려가 많고 희생정신이 강한가? 그렇지 않으면 저 친구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일말밖에 몰라.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자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나의 장점이 뭐라고 너는 생각하니? 나의 단점은 뭐라고 하냐? 또 어떤 점을 그럼 내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를 주변에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웠던 어르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갖자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방법이 있는데 어떤 친구한테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문서로 보내달라 하지는 마세요. 왜? 이메일로 보내서 문서로 받으려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직언을 해주고 싶은데 이 친구가 이 말을 쓰면 이 친구가 화날까? 그래서 지워버리고 또 좋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성과가 아니죠. 되도록이면 이것은 가볍게 차 한잔하면서 즉석에서 받아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끔 즉석에서 직언이 나올 수 있도록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로 보내서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써서 내일 보내달라.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즉석에서 받아내는 걸 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봅시다. 자, 이것도 중요한 자기 그 관리, 경력 관리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핵심 인재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아까 말한 명품 인재나 핵심 인재나 같은 말인데
결국은 오늘 경력 관리의 핵심은 어느 조직에 가서 내가 핵심 인재가 되라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장님들이 이 핵심 인재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핵심 인재가 되면은 여러분의 앞길은 탄탄하고, 내가 핵심 인재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아무 기업에 가서 환영받지 못한다. 자, 그럼 핵심 인재의 키는 뭐겠습니까? 저는 핵심 인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게 좀 불가능할 정도로 하지만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굉장히 쉽게 찾지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링스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링스핀이라는 말이 어떤 기계나 큰 어떤 기계 전체에서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링스핀을 빼버리면 그 기계가 스탑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조직에 있든 간에 그런 핵심 부품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사표를 던졌는데 회사에서 왜 사표 내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좀 더 있어 달라, 이렇게 붙잡아게 인재가 돼야지 사표를 내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사표 수리해버린다. 이건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의 핵심 인재의 경우는 특별 관리를 합니다. 특별 관리.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큰 회사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움직이는 사람은 20명입니다. 20명. 20명은 빌 게이츠가 자기 책상 오른쪽 서랍에 넣어놓고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대화도 하고 주말에 자기 집에 불러서 파티도 열고, 또 뭐 골프 좋아하시는 사장님은 골프 불러서 같이 골프도 치고 그럽니다. 핵심 인재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핵심 인재가 돼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핵심 인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윗분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시하시고 잘해준다 이거죠. 왜? 윗분들이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당신은 핵심 인재를 관리를 잘해라. 윗분들도 교육을 받고 HR로부터 전략회의도 하고 매년 연수를 받을 때 윗분들이 회사로부터 요구받는 게 핵심 인재를 관리해라. 만약에 핵심 인재를 놓치면은 인사고과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윗분들은 굉장히 핵심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핵심 인재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핵심 인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체가 좀 어려운 인재가 되라. 여기는 뭐 다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개 임원들이나 CEO들, 이런 분들이 대개 이런 전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굉장히 그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해서 회사를 위기에 구하신 분도 많고, 또 R&D 부서에서 아주 그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신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엊그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요새 여러분 뭐 관심도 있죠. 우리나라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가 910리터짜리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LG전자에서. 근데 그 LG전자에서 그 대용량 910리터짜리 만든 사람은 그 냉장고만 25년 동안 공장에서 계속 연구하신 분이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LG전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지중지 가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되겠고, 그럼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여러분의 브랜드를 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드 그러면 명품 브랜드도 있고 그러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스포츠스타들, 연예인들의 그 브랜드 있죠. 이제는 우리 직장인도 자기가 핵심 인재 되신 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구축해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내 이름 석자를 대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나를 어떤 브랜드로 인식해야 할까? 예를 들어 쉬운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회사가 야유를 가려고 한다. 또 좀 있으면 우리가 어떤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큰 행사를 치를 때 이걸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다 이런 어떤 사람을 지정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아무런 나한테 뭐 중요한 일 맡기지도 않고 어떤 핵심적인 일을 안 맡긴다. 그러면 자기가 그 회사의 브랜드를 구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회사의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고, 여기 조금 뭐 여러분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되도록이면 회사에서 어렵고 힘든 과업을
자기가 기꺼이 한번 맡아서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기 싫어한 거,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면은 차별화가 안 되죠. 남이 하기 싫어하거나 남이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자기가 기꺼이 맡아서 그걸 무사히 잘 성과를 내면은 그 사람은 그 회사에나 어떤 조직에서가 자리가 굳혀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현재 부회장이신 최지성 부회장님 아시죠? 삼성전자가 조직이 수만 명이죠. 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사장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10,000명에 1명 될까 말까죠. 자, 그런데 최지성 부회장님이 왜 그 위치에 왔습니까? 그분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 별명이 보부상 출신 사장님. 이렇게 그 사람의 닉네임이 보부상 CE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서는 최지성 부회장님 그러면 그분 보부상 그런 역할도 해서 제품을 팔았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삼성이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지만 옛날 20년 전에는 삼성 브랜드가 전자제품, 특히 가전 브랜드가 굉장히 이름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알려졌지만 해외에서는 이름이 없었죠. 20년 전에 유럽에 삼성전자가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유럽을 갔더니 필립스 전자나 이런 세계적인 전자업체들이 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삼성전자는 이런 가전제품 매장에 가니까 저 구석에 먼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럴 시절에 이 최지성 부회장님이 회사로부터 유럽 시장을 개척하라는 명을 받아서 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용산전자상가 같은 이런 데를 일일이 삼성 제품을 이렇게 보따리 장사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용산전자상가 하나하나를 방문하면서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100만 불도 안 된 매출액이 삼성전자에 그분이 유럽 법인장 할 때까지는 몇억 불 정도의 그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회사를 사실 키워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핵심 인재가 되고 그런 분들이 CE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력서를 쓸 때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서든가 여러분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평범한 일을 하고 시킨 일만 딱 했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죠, 다들. 그러나 결국 남과 차별성이 있으려면 아까 말한 그런 일을 우리가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요. 5번 자꾸 인맥을 네트워킹을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 여러분도 많이 하지만 특히 기업체 임원들은 그 업계의 많은 지인들과 이런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아침에 뭐 조차 모임이다, 업계 모임이다, 여러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은 어디 신문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 말과 말로 구전으로 전달됩니다. 근데 그 구전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회사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리고 어떤 사장님의 덕목 중에 그 나중에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그 덕목 중에 네트워킹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 감독 당국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미리 알아서 선제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핵심 인재들은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홍보 자료를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쌓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라든가 칼럼한 거, 수상 경력,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서 받았던 감사장, 추천장 이런 것은 미리미리 했고 방금 말한 good references, 어떤 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기업에서 평판 조회할 때 전 직장이나 전 직장의 상사, 직속 상관, 또 옆에 동료, 또 심지어 영업직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전 직장에 이분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고객이 있었겠죠. 그러면 고객한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비헤비어가 어땠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영업사원이 굉장히 신뢰가 있고 신용이 있어야 되지 만약 신용이 없으면은 다른 데에서 가도 또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얘기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단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에 그 아주 잘 나가는 CEO들은 인생의 자기 이런 커리어 로드맵을 딱 설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착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직장,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 기업은 여러분이 전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전직하라는 게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전직을 하는 겁니다. 20대에 내가 할 일, 30대에 하고 싶어 내가 해야 할 일, 50대에 할 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30대 중반에는 어느 그 선까지 내가 마무리하고 내 수입은 얼마로 하고 또 내가 어떤 업무를 마스터하고 다음 단계는 뭐다. 내년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왜? 이 일은 어떤 기업에서라든가 앞으로의 트렌드로 봐서 이 일은 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 그래서 이런 외국에서 이건 유명한 그 CEO들 앞에서, 임원들 앞에서 말할 때 자료인데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린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기억을 해놨다가 자기가 연령대별로 준비를 착실히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얼른 결론을 내리자면, 경력 관리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할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또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어떤 변화와 도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편하게 보내는 건 좋은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회사가 또 잘 나가면 괜찮습니다. 회사가 잘 나가면 직원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들을 조정하죠.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러면 우선 동종업계 지인들을 많이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아차에서 우리 회사가 문제 있다. 그러면 동종업계에서 야, 그러면 우리 회사 와.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 동종업계 사람들과 많이 네트워킹을 해서 업계에서 자기가 잘 알려져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 증권회사나 은행의 그 펀드 매니저들, 은행의 또 유명한 프라이빗 뱅커,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잘 알죠? 프라이빗 뱅커나 펀드 매니저, 또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하시라도 내가 옮길 수 있으면 옮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오늘 우리 회사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무개야, 나 좀 우리 회사 좀 그런데 나 좀 옮겨야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 회사 와.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할게. 그래서 옮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업계에 브랜드가 쌓여 있다는 거죠. 네트워킹이. 그때야 뭐 이력서 내가지고 면접 절차, 1차, 2차, 3차 이거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하고 네트워킹 많이 하고, 요새는 아무개 하면 딱 검증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커리어 코치, 이런 외부의 컨설턴트 같은 사람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하세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커리어 코치 산업이 굉장히 발달 안 되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외국은 굉장히 이게 발달돼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서히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커리어 컨설턴트는 아까 말한 대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만을 봐서 내가 삼성에 다녔으면 삼성 문화만 아는데, 이 사람들은 삼성도 알고 LG도 알고 SK도 알고 전체의 그림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인포메이션 팁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그런 서치펌의 그 컨설턴트도 이런 부류에 들어가겠죠.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은 하루 일과가 어느 회사가 어떤 채용 정보가 있나, 어떤 인재를 뽑나, 그거를 인사부 사람하고 매일매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부가 야, 우리 일하는 사람 필요하니까 좀 추천해 달라. 보냅니다. 자, 그러면 합격이 안 됐습니다. 왜 합격이 안 됐나? 피드백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건 강한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약했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러분 면접하고 나면 피드백 줍니까? 여러분이 직접 아마 인터뷰에서 어느 회사에 지원하면 합격, 불합격 통보만 받지, 왜 떨어졌는지, 왜 불합격됐는지 그거 알려주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기업은 그걸 인사 기밀이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컨설턴트는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면 우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이런 우리나라 취업 문화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턴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그리고 SNS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걸 굉장히 활용하세요. 중요한 거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링크드인 통해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잡지에서 어떤 정보를 읽은 건데 유명한 오라클 알죠?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죠. 오라클의 글로벌 전 세계를 총괄하는 CFO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전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CFO. 그 사람은 CEO 오른팔입니다. 굉장히 아주 큰 잡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도 SNS 통해서 채용됐어요. 오라클에서 SNS에서 하이어한 거야. 자, 그렇게 아주 큰 인물이나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SNS 통해서 서로 네트워킹해서 주고받고 해서 채용이 되고, 특히 또 재밌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의 통계도 내보면은 주변에 어떤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누구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되느냐? 그러면 지인이 있겠죠? 그러면 지인을 어떻게 얻었냐? 하면 SNS 통해서 얻었다. 그게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친한 친구가 나한테 그 잡 정보를 줄 줄 알았죠? 나하고 동창, 나하고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가 미국에 있고, 물론 같이 가까이 있으면 매일매일 만나니까 대화해 주겠지만, 만약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친구가 그 정보를 줄 것 같은데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기적에서 안 준 게 아니고 가장 친한 사람끼리는 조심하더라 이거예요. 조심. 어려워하더라. 왜? 내가 이 친구한테 이거를 정보를 줬을 때 혹시 이 친구가 지금 있는 회사에 잘 있는데 다른 회사로 옮겨가지고 나 때문에 또 캐리어가 나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해서 조심 하다 보니까 추천을 못해요. 근데 SNS에 가볍게 만난 사람들은 툭툭 던져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판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보는 없고 지원할지 안 할지는 자기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SNS 통한 모임이 더 좋고, 또 앞으로 이런 저희 같은 서치펌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런 개인 멘토나 동호인 모임, 또 이런 잡 마켓에 안테나를 세워서 굉장히 그 현재 어떻게 업계가 돌아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실 분 경우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내가 올해 1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아까 말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을 내가 했나,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했나, 내가 시장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업무와 연관된 일을 했나, 그걸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매년 이력서를 업데이트 할 때 똑같은 옛날에 했던 것만 있지 새로운 어떤 가치 있는 일, 남과 차별성 있는 일을 안 했다. 예를 들어 아까 어렵고 힘든 일을 해보라 그랬는데 남과 어떤 경쟁에서 차별성 있는 일을 한 것 같지 않아. 평범해. 그러면 1년 동안 자기가 경쟁력 있게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 내년이나 또 차기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 또 자기의 그 경력 관리를 외부한테 내부의 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의 많은 그 소스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안내가 좀 된 것은 뭐 이력서 쓰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지원할 때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인사부 사람한테 눈에 띄게 하는가, 이거가 조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뭐 인터넷에 보면 이력서 샘플도 너무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처음에 안내해드린 바대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여기 들어오실 때 종이에 여러분 이메일 주소 썼죠? 이메일 주소를 써가지고 나가실 때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남겨놓고 가시면 여러분 이메일 주소로 이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건 읽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력서를 쓰면 안 되죠. 이건 옛날 뭐 20년 전에 했던 거죠. 이건 문방구 이력서라고 그러죠. 동네 문방구 가서 이력서 폼 얻어서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자기가 했던 직무도 안 써져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무슨 학교 나왔다. 어느 회사 무슨 과에 근무했다. 자기가 했던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
인사부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아까 말한 대로 직무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을 뽑아서 이 직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이런 직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지금 그거를 인사부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직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떤 이력서에 뭐 10초 인상이 좌우되니까 어떻게 하시고 또 폰트는 뭐 어떻게 하고 분량은 어느 정도 하라.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력서 분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인사부 사람은 이력서를 일일이 다 검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준비하지만 그 이력서를 읽어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봅니다. 여러분이 인사부 사람 입장이 돼서 일을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인사부 사람들이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한 뭐 큰 회사라고 그래도 채용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3명, 5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수만 통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력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재밌는 얘기인데 이력서도 약간 종이 질도 좀 좋은 걸로 하고 이왕 여러분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거니까 남이 A4로 다 보냅니다. 자기도 A4로 똑같이 보냅니다. 그럼 그 서류 더미가 있는데 서류 더미에 파묻혀버리면 안 보이죠. 근데 약간 컬러풀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색깔이나 뭐 베지색 정도 부드러운 색으로 해서 좀 차별성 있게 보이는 어떤 용지나 써서 또 방법이나 포맷을 좀 틀리게 해서 보내면은 여러 사람 이력서 중에 좀 눈에 띄인다 이거죠. 차별성이. 그래서 종이의 질이나 두께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소한 거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 쓸 때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적인 어떤 설명을 써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PAR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 PAR은 뭐냐면 어떤 프로블럼이 있었다. 내가 어떤 근무 중에 어떤 조직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면접하러 가면 너무 추상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인재고 창의적이고 준비된 인재입니다. 저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고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는 사장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 합니다. 다 와서.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상대방한테 감명을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떤 감명이냐. 사실 구체적인 사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면은 면접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사례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것을 꾸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꼭 얘기를 해달라 그럽니다. 이 사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행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게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부서 실적이 부전해서 동종업계에서 1인당 매출액이 제일 꼴찌였는데 내가 부임해가지고 어떻게 제도를 바꿨다. 중간에 이러이러한 제도를 바꿨더니 그 결과가 1인당 매출액이 50%가 증가했고 우수 영업사원의 이직률도 떨어지고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 지사에서 3위권에 들어갔다. 이게 구체적으로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 면접을 해야 여러분이 뽑히고 이력서에 이런 걸 쓰세요. 물론 이건 이제 경력자인 경우죠. 그러나 신입사원은 이게 쓸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했던 일, 학과에서 있었던 일, 학교 뭐 어떤 야외 활동이나 어떤 동아리나 여러 가지 뭐 군대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이 주변의 생활에 있었던 일 많잖아요. 그런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회사에서 이런 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PAR 이렇게 쓰시고 직무를 잘 쓰시고 여기 이력서 샘플들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뭐 메모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이런 거는 요새 인터넷에 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좀 눈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그 HR 담당자들이 봤을 때 필요하지 않게 글씨를 너무 작게 쓴다든가 그래서 글씨 폰트나 이것도 신경을 써서
여러분이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그 이력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편안하게 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분량도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A4 한 장 정도로 아주 폰트를 조그만 해서 한눈에 착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경력사원 경우는 한 2장, 임원인 경우는 한 3장, 그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케팅 관리나 뭐 경영 전략 컨설팅에서 내가 했던 일들, 여기 보면 직무가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달라 이거죠. 이거를. 직무 부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직무를 많이 안 쓰고 적당히 떼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새 기업체들이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되게 아까 말한 대로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로 해서 검색 키워드로 해서 해버립니다. 검색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에 그 직무하고 연관된 단어가 검색이 되면은 그 사람은 서류에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색이 안 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키워드 검색 같은 걸 중요시 여기고, 또 마지막에 이게 뭐 샘플로 임원들 이력서를 했는데, 이 임원이 제일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마케트 드리븐 이그젝티브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센텐스, 첫 번째 패러그래프로 딱 만들었습니다. 저걸 커리어 오브젝티브라고도 표현도 쓰는데, 주로 마케팅 드리븐 이그젝티브. 나는 영업통이 아니고 마케팅 통이다. 나는 생산통이다. 나는 파이낸스 통이다. 또 나는 금융에서 어떤 펀드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의 전문가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눈에 딱 들어오게 해줘야지, HR한테 다 읽어봐서 당신이 알아서 파악하세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HR이 읽어볼 시간이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샘플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경력사원으로서 새로 출발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새 정말 어렵고 여러분 직장 구하기 빨리 구해야 되죠? 힘들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까 말한 대로 빨리 취업해서 또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캐리어에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나 채용 담당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서류 심사에 떨어지는 게 그거예요. 아까 뭐 폰트도 중요하고 뭐 포맷도 중요한데, 직장을 너무 많이 옮기는 사람. 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문가들은 1년 이내의 경력은 경력으로도 인정 안 해줍니다. 최소한 어떤 한 직장에 들어가면 한 3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6개월 근무한 거 적어놓고, 물론 여러분이 뭐 학교 다닐 때 해외 연수한 거나 어떤 어학연수 갔다 온 건 짧으니까 인턴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말한 것은 정규직인 경우 한 1년 이내에 한 거를 적은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왜? 자기가 전직을 너무 많이 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빨리 어떤 조급하게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나는 어디다 목표를 두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기업이 되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 군데 가서 오래 계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람도 되고 이런 업무를 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경력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또 질문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기 저 건너편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컨설팅 회사에 나와서 모의 면접이나 이런 개인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도록 하시고, 저희한테 또 문의할 거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